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총 4개의 이정표, 즉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2명의 교황, 그리고리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이 그레고리스 7세로 대표되는 이 카노사의 굴욕, 요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768년에서 814년, 바로 샤를마뉴, 중세 서유럽이 나온 최고의 에이스였죠. 그의 통치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듯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제 융성이 또 나타나죠. 자, 제국의 영토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 서유럽이 완전히 그의 이름 아래 통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이 프랑크 왕국은 3등분 되면서 제국은 이제 다시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로 빠지죠.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9세기에서 11세기 거의 제2의 암흑기가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시대를 반영하듯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죠. 교황직을 놓고 유혈국이 난무하고 성직매매가 성행하고 개혁파는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황도 클리니 수도원 출신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교황권이 점점 강화가 된다. 자, 이로써 교황, 황제라는 중세의 두 가지 축이 완성된다고 했죠. 이 개혁이 성공한 후에 교황은 서유럽 전체에 걸친 막강한 권위의 상징으로 부각이 되고, 그 중심에 바로 그레고리오스 7세 카노사의 굴욕에서 황제와 교황이 한판 붙을 때 교황 쪽의 대표자가 바로 이 그레고리오스 7세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1054년 동서방 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나뉜 동서방 교회의 대분열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는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중세의 단면과 또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황제와 교황의 충돌, 카노사의 굴욕, 거기에서 이제 황제 측의 대표자 하일리 4세, 패기만만한 젊은 황제 하일리 4세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의 역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황제, 교황의 투톱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체제죠. 이 800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의 황제 대관식을 기점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죠. 자, 당시에는요, 국내외적 위기로 인해서 군사적인 후원자가 절실했던 교황이 어떻게 보면 이 프랑크 왕국의 보호 속에, 군사적인 보호 속에 들어간 성격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황제와 교황 중에 누가 힘이 세냐? 당연히 황제였죠. 교황이 황제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자, 하지만 이 샤를마뉴 이후 이제 황제의 권력은 어때요? 점차 쇠퇴합니다. 샤를마뉴가 죽고 제국이 분열되면서 황제는 거의 이름뿐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교황은 어때요? 타락한 중세 교회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권위의 상징으로 부각이 되죠. 결국 이 양자의 세력이 교체하는 순간이 오면서, 즉 황제의 권위는 내려가고 교황의 권위는 올라가면서 둘이 딱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서 둘이 정면 충돌하는 개봉박두의 상황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 세속 권력의 정점인 황제, 그리고 영적 권력의 정점인 교황, 각자의 영역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사실 붙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속과 영적 세계의 경계를 짓는다는 게 심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교황은 이 제국 정치에 관여하려 하고요. 그 세속사인 걸 알면 자꾸 관여하려 하고, 황제는 어때요? 교회를 또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상대방의 영역을 노골적으로 넘보면서 교황 그리고 황제의 2인 삼각 체제는 삐거덕 하게 됩니다. 이 교황과 황제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이는 이제 중세 역사의 중반기에서 최대 이슈였어요. 황제와 교황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결국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요 카노사의 굴력으로 대폭발하게 되죠. 교황과 황제의 패권 싸움, 요거는 중세, 중반기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카노사의 굴욕, 이 편에서는 교황이 승리하지만 나중에 다루게 될 아비뇽 유수,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교황이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요,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서임권, 즉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서 정면 충돌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황제와 교황 사이에 이 마틸다라는 여걸이 합세하면서 이 중세 천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은 황제 하인리 4세가 등장하기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면면을 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황제에 관해 변천사.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800년 샤를마뉴 황제 대관식이 있죠. 바로 교황 레오 3세가 주관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814년 샤를마뉴가 죽고 그의 아들 경건왕 루이가 814년에서 840년까지 통치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영토 분쟁을 하죠. 그래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 두 차례 조약을 거쳐서 제국은 3등분이 된다. 뭐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하지만 이 황제의 관, 황제의 위는 형식적으로 중프랑크에서 차지합니다. 중프랑크. 자, 황제직은 중프랑크의 통치자 장남인 로타르에게 가죠. 하지만 또 로타르가 후사 없이 죽고 이 허울뿐인 황제직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유야무야 사라졌다. 자, 그러다가 962년 다시 황제직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중프랑크가 아니고 바로 동프랑크, 현재 독일,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탄생한 이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교황 요하네스 12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재추대됩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인 황제 하인리 4세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동프랑크의 역사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911년 이 동프랑크 왕국에서는요, 유아왕 루트비히 4세를 끝으로 해서 이 카롤링거 왕조가 종식이 됩니다. 이 카롤링거 왕조는 샤를마뉴의 아버지인 피핀에 의해서 시작하죠. 하지만 이 동프랑크에서는 이제 911년 끝이 나고 이제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자, 그럼 누가 그 왕위를 차지하냐 놓고서 911년부터 918년까지 대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독일은 내후외환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왜냐? 이미 누차 언급한 대로 북쪽에서는 이 바이킹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무슬림이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황위를 놓고 싸우게 된다. 그러다가 919년 마침내 작센 지역, 영어로 하면 섹슨이죠. 이 작센 지역의 영주인 하인리 공작이 이제 마침내 왕으로 추대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프랑크 왕국의 가장 늦게 편입된 지역이 바로 섹슨족이다. 섹슨족 지역이다. 라인강 동편. 바로 그 지역이 이제 마침내 어때요? 이 샤를마뉴에 의해서 마침내 정복됐던 그 지역에서 한 세기 만에, 100년 만에 독일 왕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연속으로 5명의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여기를 작센 왕조 또는 이 왕조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토입니다. 오토 대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오토 왕조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이 섹슨 지역. 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작센 공작, 요 북부 지역,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작센 왕조, 오토 왕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토 왕조 919년에서 1024년 하인리 5세를 마지막으로 이어진 오토 왕조를 한번 빠르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하인리 1세 작센 공작이었다 그랬죠. 작센 공작 하인리. 그가 최초의
독일 왕으로 추대된다. 자, 그로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독일의 시작, 최초의 독일 왕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다. 자, 그는 난세를 교회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마인츠 대주교의 기름 부음, 도유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출발과 함께 슈바벤, 바이에른, 루트링겐 지역을 굴복시켜서 독일의 통일을 완성하죠. 자, 초등학교 보면은 여기 바이에른 지역,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 얘기하죠. 바이에른, 그리고 슈바벤 요 지역, 그리고 루트링겐 이쪽입니다. 루트링 이 지역들을 제국에 이제 통합시킵니다. 그는 이제 슬라브족을 외교술로 굴복시키고요. 호전적인 마자르족은 이제 군사적으로 격파합니다. 그리고 서프랑크 있는 샤를 3세와 평화 지역을 맺고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을 이제 종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제국에서 출발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같은 이제 같은 가족들이 싸우는 게 오래 가죠. 하지만 양국의 오랜 갈등이 드디어 종식이 된다. 이 하인리히는 왕권이 약해서 귀족들과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했죠. 자, 그 뒤를 잇는 이제 오토 1세 대제로 칭송받는 이제 아들. 이 아들 오토 대제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 동프랑크 왕국을 강국으로 부상시킵니다. 그의 즉위식은 아헨 대성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샤를마뉴 대제가 건립했던 아헨 대성당, 거기에 묻혔죠. 즉위식을 이곳에서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섹슨족 출신의 강력한 왕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독일의 통일을 만방에 떨치는 것입니다. 그의 재임 초에 행운과 불운의 사건이 겹치게 되는데, 행운은 그 작센 지역, 섹슨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은광이 발견된 거예요. 불운은 뭐냐? 정치적으로 이 반란이 끊이지 않은 건데, 이 반란의 선봉에 선 게 누구냐? 자기의 이복 형들이에요. 그 바이에른 공인 하인리히를 중심으로 한 이복 형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가족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착이 시작이 되죠. 그는 50년간 왕국을 괴롭힌 이 마자르과의 최후의 결전에서 대승을 거두죠. 955년 레이펠트 전투에서 마자르족을 격파하고요. 이 마자르족은 이후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 헝가리 지역입니다. 이 마자르족이 바로 오늘날 헝가리족의 조상인 것이죠. 그리고 현대 독일의 이 고전적인 형태가 완성된 것은 이 오토 대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검과 십자가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덴마크 왕은 그의 권위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는 자신을 교회의 보호자요 또 감독자로 여겼는데, 자, 962년 이 롬바르드족이 교황령을 침공하자 교황의 요청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에서 12세는요 그에 대한 답례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식을 치러줍니다. 마치 샤를마뉴에게 레오 3세가 했던 것처럼. 자, 이후 요한에서 12세는요 오토의 권한이 너무 커지자 그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이 오토는 로마로 내려와서 교황을 바꿔버리죠. 자신에게 황제 대관식을 해준 교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교황 레오 8세를 임명합니다. 그는 근데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인 사람을 교황으로 세운 겁니다. 자, 이는 이제 후임 황제들이 주교 임명은 물론 이 교황 선출까지 관여하는 어떤 부정적인 선례가 됐죠. 그는 972년 북부 이탈리아 지역도 정복을 완성하고 이후 왕국의 중심을 독일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삼습니다. 그 이듬해인 973년 죽게 되는데, 그는 통일된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를 포함한 거대 제국을 남긴 채 죽게 되는데, 자, 그가 죽고 나서 또 제국은 또다시 수백 개의 소국으로 분열이 되죠. 자, 그가 정복한 지역, 그가 죽을 때 남긴 지역, 신성 로마 제국, 이 북부 이탈리아와 함께 독일, 지금의 동유럽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남기고 죽습니다. 오토 대제. 다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의 아들 오토 2세입니다. 그 오토 2세는 오토 대제, 아버지 오토 대제가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972년에 비잔틴 황제의 조카인 테오파누와 결혼식을 하죠. 이때 이 테오파누, 비잔틴 황녀가 지창금으로 많은 보물을 가져왔는데, 이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요 게르만족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보물들이 아니라 이 황녀가 가지고 온 커다란 포크였어요. 포크. 당시까지만 해도 게르만족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거든요.
처음 포크를 사용한 거예요. 처음 포크를 사용하고 이 서유럽의 식사 예절을 이렇게 가르쳐준 여인이 바로 이 황녀 테오파누였다. 그는 강력한 통치를 했던 부친 오토 대제와 달리 아들 오토 2세는 곳곳에 반란에 직면해서 황후와 함께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고요. 그는 결국 28세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오토 3세는요, 고작 3살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황후가 마인츠 대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 역사에서 이 테오파노 황후, 그리고 1740년 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왕은. 그래서 프랑크족은 살리카 법으로 인해서 여왕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오토 3세는요, 모친이 죽고 나서도 6년을 더 기다려서 996년, 즉 17살이 되어서야 친정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 현명했던 모친과는 달리 굉장히 경솔했어요. 그리고 사촌을 교황에 임명하고 로마 시민들이 막 반발하자 잔인하게 진압을 했죠. 무고한 희생이 막 잇따르자 그는 자책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도사로 은둔생활을 하게 됩니다. 1002년 22살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 시신을 독일로 운구한 병사들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왜냐? 성난 시민들이 그 시신을 향해서 막 돌을 마구 던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후사 없이 오토 3세가 죽었기 때문에 사촌인 하인리 2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바이에른 그 하인리의 아들이었죠. 바이에른 원래 작센 왕조, 여기 이 지역인데 바로 사촌 하인리 이 바이에른 공인 하인리의 아들인 하인리 2세가 다음 황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는 전임 왕과 맞서다가 한때 핍박을 당했고요. 어린 시절에 이 수도원에 피신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22년 통치로 인해서 독일 왕국은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그는 교회 일에 적극 개입해 개혁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반베르크 성당을 건축합니다. 독일 가시게 되면 보는데 이 반베르크 성당. 그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여도 많아가지고 이 독일의 이 오토 왕조 통치자 중에서 유일하게 성자로 추앙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을 이탈리아가 아니라 독일로 삼았고요. 그래서 독일 마인츠에서 대관식을 했죠. 그가 후사 없이 이제 1024년 죽게 되면서 이 오토 왕조는 종결을 고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잘리어 왕조다. 잘리어 왕조. 1024년부터 1125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잘리어 왕조는요, 콘라트 2세를 시작으로 후손 4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지역, 여기는 이제 어때요? 바로 프랑켄의 영주예요. 프랑켄. 그리고 여기 독일의 중부지방이죠. 프랑켄. 그 이전에 오토 왕조는 중심이 어디였어요? 요 작센 지역이었다. 마지막 왕인 하인리 2세가 요 바이에른 공이었다고 하면은 요 프랑켄 지역의 공작인 콘라트를 이제 출을 시작으로 잘리어 왕조가 시작한다. 이 잘리어는 영어로 살리카라고 합니다. 살리카. 이 잘리어 요것은요, 클로비스, 바로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인 이 클로비스가 속한 부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잘리어 왕조는 북부에 있던 이 섹슨족의 이 오토 왕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죠. 언제 늦게 들어온 이제 돌이 이제 굴러 들어온 박힌 돌을 이렇게 쳐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본래 이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 그 부족 이름을 이 왕조의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잘리어 왕조. 그래서 하지만 뭐 전임 오토 왕조와 정략 결혼으로 연결되긴 했습니다. 이 잘리어 왕조는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 생각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교황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 콘라트 2세는요, 이탈리아와 부르고뉴 지역을 제국에 편입시키고요. 이 사람은 또 이제 이 슈파이어 대성당을 건립하게 되죠. 슈파이어 대성당. 네, 한번 보시죠. 자, 기독교 전파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는 사후에 성인으로 추존되기도 합니다. 1039년 그는 자신이 초석을 넣은 요 슈파이어 대성당에 묻히게 되죠. 이후 요 잘리어 왕조의 황제들은 전부 요 슈파이어 대성당에 묻힙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하인리 3세다.
그는 1048년 교황이 3명이나 난립한 이런 상황을 교통정리해 주는데 모두 퇴위시키고 새 교황으로 레오 3세를 지지해서 이제 그가 등장하게 되죠. 한번 다루었죠.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최초의 개혁파 교황 레오 9세. 자, 이후 그는 교권 간섭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또 이탈리아를 침공하다가 나중에 악연이 시작됩니다. 토스카나 지역의 영주인 마틸다. 그래서 이 하인리의 아들 하인리 4세가 이 마틸다의 성체가 있는 카노사 거기에서 무릎 꿇고 황제에게 교황에게 비는 뭐 그런 상황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침공할 때 마틸다와의 악연이 시작되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노사의 굴욕을 다룰 때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어때요? 하인리 4세 그는 1056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로써 카노사의 굴욕으로 세계사적인 불명예의 주인공이 되는 하인리 4세가 등장한다. 그는 즉위와 함께 섹슨 지역, 작센 지역의 반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는 이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하지만 젊고 교만했던 그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대는 누군가? 바로 인격과 지성과 권위를 겸비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였죠. 마침내 1077년 교황과 황제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카노사의 굴욕 중세 천년 역사에서 탑3 정도에 드는 이제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개봉박두한 상황이다. 자, 카노사의 굴욕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